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소박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사회와 역사를 보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치 나눔으로 재출발하는 북한 선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북한에 대한 칼럼을 하나 녹화했습니다. 그 방송은 사실은 목함질의 사건 후에 나갔지만 녹화는 목함지뢰 사건 전에 사실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목함지뢰가 탁 터졌을 때 저는 사실 한국 여행 중이었는데 그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목함지뢰 사건에 남한 당국자들이 지혜를 갖게 하시고 이것이 북한이 대화하자고 하는 마지막 정말 이 깡탈이죠. 마지막 그냥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더 경직되면 안 되고 이때 남북이 통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구했는데 다행히도 남한 당국자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항병서, 김양건, 또 남측에서는 사실 이 분야에서는 김관진, 사실은 최고의 현재 정치적 권위를 갖고 있죠.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문제 등등 어쨌든 이제 오프닝이 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DMZ에서 우리 쪽으로 거의 500m나 넘어와서 그 나무 상자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목함지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참 북한의 소행을 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있는가 싶기는 합니다. 제가 지난번 칼럼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북한의 핵을 이해하지 못하면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은 핵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어디하고 관계를 해도 이분들은 신뢰라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핵을 소형화시키면 그때는 어떤 나라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그건 뭐 사실은 사실이죠. 그래서 2012년 2월 12일에 은하오 그 3호를 성공했고 2013년 2월 10일 똑같은 날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014년 2월에서 3일 사이에 수차례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2015년 4월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 단거리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015년 4월 이후에 올해 4월 이후에 잠잠해졌다가 5월 19일 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성공을 시켰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월 10일 조금 전에 지나갔죠.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 한다. 위성을 쏘든지 핵실험을 하든지 어쩌면 둘 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저의 예상이 잘못되고 두 가지 다 포기하고 대신에 군사 2만 명에 관중 10만 명을 동원한 세계 최대의 열병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의 압력이었죠. 중국이 위성 발사도 핵실험도 못하도록 계속해서 북한 쪽에 그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거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죠. 그래서 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직전에 시진핑이 북한이 그걸 받아들였을 때 축사를 보냈죠. 축사를 보내가지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언급하면서 중조 협력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우리는 함께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딱 못을 박는 그러한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유윈산 그 중국 서열 5위죠. 그 상무위원을 북한에 보내서 열병식에 참여도 시키면서 북중혈맹, 한동안 사라졌던 단어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우리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다. 피로 맺어진 동맹자다. 그리고 앞으로 고위급의 교류가 계속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양쪽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뭐 열병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나누면요. 김정은이가 25분 연설을 했는데 핵의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중국의 압력이 얼마나 먹혀 들어갔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민의 이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허리 숙여서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핵을 자제시키면서 대신에 경제 협력을 약속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미제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우리가 다 응할 수 있다. 이건 자기 국민들을 위한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이제 눈에 띄는데, 첫째는 신형 탄도 미사일입니다. KN-85라고 그러죠. 08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 탄두가 이렇게 홀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탄두가 굉장히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그 말은 뭐죠? 대기권으로 쏘았다가 재진입할 때 그 열을 받으면 안 되니까 방열 장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주시후이라고 하는 이 북핵 전문가는 북한이 이미 핵탄두의 소형화를 완성했다라고 이번에 말을 했습니다. 소형화를 완성했는지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소형화를 했던지 굉장히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300mm 그 방사포가 처음 소개됐는데 사거리가 200km니까요. 하여튼 휴전선에서 쏘면 대전까지 그냥 마구 쏠 수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우리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다시 이 대결이 재발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열병식을 다시 나누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북한이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진행과 자료로 볼 때 이 70주년 북한노동당 창건 기념일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 at 그리고 두 개를 다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랬는데 두 가지를 다 포기했다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 초에 그 주 북한 대사가 김정은 면담을 이미 불발되고 실패했다든지 러시아 전성기념에 불참을 했다든지 북미 접촉을 제의했을 때 그걸 거절했다든지 반기문 총장의 그 방북을 거절했다든지 이런 올해 1년의 그 태도들을 볼 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북한을 볼 때 저렇게 자주국가 주체 사상 어찌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중국의 위성국가로 이미 전락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밑 작업은 있었겠죠. 그런데 딱 하루 전에 그 두 가지를 다 포기한 것을 공식화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주변 국가들, 위구르라든지 티베트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우리 경우에는 만주라든지 이 원난이라든지 베트남 쪽 이런 지역이 처음부터 중국이었다. 그게 자치가 좀 허용되었었지만 처음부터 중국이고 앞으로 다 중국이 돼야 된다. 이것이 동북공정인데 그 동북공정에 북한은 이미 중국의 위성국가 내지는 중국이 허용한 중국 내 어떤 자치국가로 이미 전락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중 우호 조약에 의해서 중국은 중국의 판단에 북한이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 무조건적으로 군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와 사실은 똑같은 그런 권리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자신들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북한에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72시간 안에 극동 3, 4개의 집단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남한 병력에 걸맞는 수준의 병력을 72시간 안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 통일의 어떤 전초 단계로 북한을 4개국이 분할 통치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질 경우, 북한이 무너지면 당연히 북한 지역은 남한이 관리를 해야죠. 그건 한 반도의 한 나라니까요. 근데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 4개국 분할 통치안을 중국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중국의 의도는 이 북한 지역까지를 중국의 영토로 복속시키는, 그리고 최소한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동북공정에 만리장성이 청천강까지 들어온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이미 신청을 했죠. 거절은 됐지만 다시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중국의 영토로 그렇게 확정 지으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는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무슨 중국이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이렇게 기정사실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요하 문명을, 만주나 발해를 중국의 일부로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들, 심지어 고려의 왕건을 중국 사람으로, 중국 통치자가 지역을 다스렸던 것으로 그렇게 만든 이런 역사적 위험은 지금 제가 다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점 커지고 있으며, 중국은 분명히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북한 지역을 한국에다 고스란히 넘겨줄 의도가 없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북한과 여러 가지의 교류 통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통로 중에 하나가 북한 선교입니다. 90년대 대량 아사자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북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선교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많이 시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갖다 퍼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거를 했다 그러면 그건 뭐 끝장이죠. 그러니까 그저 필요한 물건, 약품, 식량 갖다 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은 다 지금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곽선희 목사님이라든지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 아니었습니까? 지금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갖다 주는 것도 좋은데 갖다 준 경우에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주민들에게 나누어진다는 증거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북한 선교는 사실은 의미 자체를 상실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탈북자들을 섬기는 이런 사역들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북한 본토 내에 들어가서 하는 사역은 어떻게 해도 그들의 그 컨트롤 안에 있기 때문에 의미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계속 이런 상태의 선교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우리 한국이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젠다를 나누는, 그래서 아직 성경 얘기는 못 나누지만 우리의 민족의 주권 문제, 우리의 영토의 주권 문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한국 영토가 발해가 장악했던 전 지역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있는 그런 지역임을 북한과 함께 나누고, 유사시에 일어났을 때 한국과 북한은 합력하여서 중국의 그 처리에 우리가 함께 대처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영토를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세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좋은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교리를 전할 수 없을 때까지는 교리만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 사이에 교류되어야 되는 것을 교류하고 함께 연구하는 장을 만들고 그렇게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도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